한 소년이 31년 동안 자신이 그린 그림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없는 동안 밖은 몬스터들이 점령했고 살아남은 인류는 초능력을 얻어 생존한 자들뿐입니다. 하지만 시작은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화재에서 비롯되었죠. 학교 복도에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지호는 출구를 향해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는 미술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림 하나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는 어느 정원에 있었습니다. 연기도 불길도 없는 그저 고요한 곳이었죠. 진실을 깨닫기까지 꼬박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는 죽은 게 아니라 그림 속에 들어와 있던 겁니다. 그곳은 갈수록 기이한 일투성이었습니다. 시간은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이곳에 얼마나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죠. 동화 속에서 방금 튀어나온 듯한 토끼를 비롯해 존재해선 안 될 생명체들이 오랜 친구처럼 그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천천히 그는 자신이 갇힌 이 세계의 규칙을 알아갑니다. 첫 번째 규칙, 그가 그리는 것은 무엇이든 진짜가 된다. 식량, 도구, 나무, 그리고 소금까지. 다시는 물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한계도 존재했습니다. 사람을 그린다고 진짜 사람이 나오는 건 아니었죠. 눈동자에 초점이 없는 따뜻한 육체만 나올 뿐입니다. 지호는 절망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안도합니다. 두 번째 규칙은 나무에 매달린 액자입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바깥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 다시 현실로 돌아갑니다. 처음 그곳을 나갔을 때 그는 자신이 두려워하던 모든 것을 확인하고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에겐 저 밖에서 살아남을 힘이 없다는 것을요. 세 번째 규칙, 그가 그린 건 2층 오두막과 그 주변의 숲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가 한 번도 그린 적 없는 식물과 동물들로 스스로 자라났고 뼈대만 스케치했던 곳을 채워나갔으며 그곳의 모든 생명체는 이미 그를 신뢰하는 것처럼 대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과일을 따고 있을 때 바깥의 각성자들이 받는 것과 똑같은 빛나는 알림창이 그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미리 경고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거라고 농담을 던지지만 이 능력을 쓸 만큼 위험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훗날 약으로 쓰일지도 모를 약초를 채집하고 효능을 시험하는 조용한 일상이 이어질 뿐이죠. 그날 그는 점심으로 꿀고구마를 요리합니다. 교사 시절에는 수업 하나를 위해 몇 시간씩 피를 말리는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채집하고 요리하고 먹고 자는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액자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지호는 자신이 배운 마지막 규칙을 떠올립니다. 그림 속으로 자신을 동화시키면 들키지 않고 밖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는 액자 너머를 바라보았고 31년 만에 처음으로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림 밖으로 나온 지호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주변을 수색합니다. 잠시 둘러본 후 그는 그저 야생동물이 지나간 거라 단정짓고 곧바로 안전한 캔버스 속으로 돌아갑니다. 솔직히 말해 그림 속 삶은 그에게 완벽 그 자체입니다. 매일 재료를 모으고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며 자신이 만든 평화로운 안식처를 만끽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오두막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으며 그는 남은 평생을 이곳에서 보내도 전혀 상관없겠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현실 세계에서는 한 무리의 헌터들이 버려진 학교를 우연히 발견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그 거대한 화재 속에서도 흠집 하나 없이 살아남은 그림을 발견하죠. 그들은 즉시 이 상황이 몹시 수상하다고 느낍니다. 감정 스킬을 가진 헌터가 그림을 확인하고 그 제목이 지호의 초상화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팀원들은 이 그림이 어마어마한 돈이 될 거라 직감하죠. 강원도 깊은 산속의 폐교에서 발견된 데다 불길에 전혀 훼손되지 않았으니 그들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것이 던전에서 지구로 흘러들어온 아티팩트일 거라 확신합니다. 그들은 그림을 챙겨다 팔아치우기로 합니다.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까맣게 모르는 지호는 캔버스 안에서 그저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이어갑니다. 얼마 후 그 그림은 경매에 붙여집니다. 경매사는 그림과 연결된 포탈이 스스로 이동한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것이 미치도록 희귀한 아티팩트라고 강조합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엄청난 부자 수집가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치열한 입찰 경쟁 끝에 그림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액에 낙찰됩니다. 낙찰자는 비사이볼이라는 S급 헌터로 밝혀집니다. 그는 대한민국 3대 길드 중 하나인 콜렉터스 길드의 길드장이죠. 그의 독보적인 감정 스킬은 그를 희귀 아티팩트를 찾아내는 데 있어 세계 최고의 전문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림을 사들인 직후 그는 마법 결계로 둘러싸인 삼엄한 금고에 그림을 가두고 자신의 소중한 컬렉션과 나란히 걸어둡니다.
같은 날 아침 그의 직원은 초상화 한 점에 얼마나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지 상기시키며 그 거대한 지출에 의문을 품었었죠. 비사이볼은 수집가의 일은 수집하는 것일 뿐이라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피땀 흘려번 돈을 쓰는 것이니 눈에 띄는 걸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였죠. 그러자 직원은 헌터 협회장마저도 그 그림을 손에 넣고 싶어 안달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31년 전 대재앙으로 인해 다른 차원들이 지구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전 세계에 던전이 생겨났고 몬스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인류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거대한 위기 속에서 시스템을 창조한 신적 존재들은 인간에게 각성하여 맞서 싸울 힘을 부여했죠. 현재 헌터 협회장인 다나라는 그 새로운 시대의 절대적인 상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아티팩트 수집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이 미스터리한 그림만큼은 절박하게 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비사이볼의 직원은 더욱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사이볼은 직원의 감정 스킬은 물론 자신의 최상위 스킬로도 이 그림의 진짜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직원은 이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비사이볼은 순전히 감정 능력만으로 S급 헌터가 되었고 지금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최강의 길드를 이끌고 있으니까요. 그조차도 이 아티팩트를 파악할 수 없다면 그 존재 자체가 그들이 세상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수도 있는 일입니다. 비사이볼은 겁을 먹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강렬한 집착을 보입니다. 자신의 감정 스킬이 벽에 부딪혔다는 사실이 이 그림을 향한 그의 갈망을 더욱 부추길 뿐이었죠. 초상화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그는 그 믿기 힘든 솜씨에 감탄합니다. 인간이 만들었든 전혀 다른 존재가 만들었든 그림 속 인물은 미치도록 생생해서 마치 진짜 인간이 캔버스 속에 갇혀버린 것 같은 착각마저 듭니다. 바로 그 순간 지오가 그림 속에서 그를 똑바로 마주봅니다. 시선이 얽히는 순간 비사이볼의 시야는 깊은 은하수처럼 미친 듯한 색채로 소용돌이치는 끝없는 어둠에 완전히 집어삼켜집니다. 그리고 지오가 눈을 감는 찰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비사이볼은 공포에 질리는 대신 커다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이제 그는 100% 확신합니다. 이건 절대 평범한 낡은 그림 따위가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캔버스 안의 지오는 바깥의 남자가 방금 자신을 확실히 봤다는 사실을 깨닫고 패닉에 빠져 완전히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서 지오는 자신의 평화로운 일상이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직감합니다. 최근 들어 입구 액자 밖의 풍경이 이리저리 바뀌긴 했지만 진짜 사람이 자신에게 직접 말을 걸어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액자 반대편에서 비사이볼이 테두리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그는 선생님이 내 말을 들을 수 있는지 잠시 대화를 나눌 생각이 있는지 묻습니다. 지오는 즉각 그 제안을 거부합니다. 액자 너머로 내다보니 그림은 터무니없이 호화로운 갤러리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배치되어 있는지 볼 때 주인이 이 공간을 엄청나게 아낀다는 건 불보듯 뻔했죠. 솔직히 말해 그 사실은 상황을 10배는 더 끔찍하게 만듭니다. 이 그림은 지오가 바깥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만약 밖으로 나갈 때마다 낯선 이의 최고급 사유지에 무단 침입하는 꼴이 된다면 상황은 순식간에 엉망진창이 될 테니까요. 심지어 사람들이 자신을 저주받은 예술품으로 오해해 캔버스를 잿더미로 불태워버리는 상상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지오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비사이볼은 그저 씩 미소를 짓습니다. 그는 너무 강하게 밀어붙인 것을 사과하고 내일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조용히 방을 나선다. 그 말을 들은 지오는 완전히 패닉에 빠진다. 저 남자 진짜로 다시 올 작정이잖아. 다음날 지오는 아까 모아둔 꽃과 과일 스케치를 마친 후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는 디저트로 차를 마시기로 한다. 찻잔 세트가 없다는 걸 깨달은 그는 그냥 하나 그려낸다. 그가 만들어낸 다른 모든 물건들처럼 스케치는 순식간에 진짜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 시스템의 지시에 따라 차를 끓이자 새로운 상태 알림창이 떠오른다. 보아하니 이 차는 혈액 응고를 돕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모양이다. 불행히도 지오에게는 그게 사실인지 검증할 방법이 전혀 없다.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간 이후로 그의 몸은 평범한 생리적 욕구를 느끼지 않게 되었다. 걷거나 잠을 잘 수는 있지만 덥거나 추운 건 전혀 느끼지 못한다. 땀도 흘리지 않고 보통 사람들처럼 배가 고프지도 않으며 화장실에 갈 필요조차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술 작품의 일부가 되면서 온갖 귀찮은 신체 기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셈이다. 이 아늑한 삶을 방해하는 유일한 골칫거리는 밖에 있는 저 이상한 남자뿐이다. 비사이볼이 매일같이 그림 앞에 들른 지 꼬박 11일이 지났다.
지호는 자신이 결코 외롭지 않다고 끊임없이 되뇌인다. 그는 그저 조용하고 게으른 삶을 사랑하는 완벽한 집돌이일 뿐이다. 그래도 시스템이 비사이볼을 위협적이라고 경고한 적은 없었고 솔직히 그 헌터가 자신에게 정중하게 말을 건네는 태도는 꽤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액자 밖에서 비사이볼은 점점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 그는 말없는 초상화를 향해 단순한 눈 깜빡임만으로 소통하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고 토로한다. 그러고는 재물이라며 머리에 두건이 씌워진 채 꽁꽁 묶인 남자를 끌고 온다. 비사이볼은 보통 재물이란 극악무도한 죄인이거나 결점 하나 없이 순결한 자들 중 하나라고 침착하게 설명한다. 요즘은 인간을 구하는 게 워낙 쉬우니 선생님의 개인적인 취향이 있으신지 묻는다. 그림 속 지호는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 단 한 번이라도 대답했다간 엄청난 재앙이 닥칠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비사이볼은 혹시 언어가 문제인 건 아닐까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 그는 이미 이 그림에 대고 27개국어로 말을 걸어봤지만 초상화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털어놓는다. 근처에서 오가는 대화들을 엿들은 지호는 비사이볼이 사실 대한민국 3대 길드 중 한 곳의 길드장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대화할 생각이 있으신지 묻고 나서도 깊은 한숨과 함께 돌아온 것은 완벽한 침묵뿐이었다. 그는 다음을 기약하며 또다시 발걸음을 돌린다. 떠나는 그를 바라보며 지호는 길드장에게서 어떤 악의도 느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속으로 인정한다. 저 남자 딱히 악당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 해도 매일같이 찾아오는 건 정말이지 피곤한 일이다. 지호는 비사이볼도 결국엔 질려서 포기하게 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인다. 그렇게만 되면 진짜 현실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인 자신의 그림을 되찾을 방법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캔버스가 파괴되면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었고 절대 그걸 직접 확인해 보고 싶지도 않았다. 그날 밤 새벽 4시 정각 한 여성 직원이 정기 순찰을 위해 수장고로 걸어 들어온다. 그녀는 습도와 온도, 보안 알람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한다. 그러다 그녀는 완전히 얼어붙고 만다. 그림 속의 남자가 사라졌다. 극도로 당황한 그녀는 찰나의 순간 방 안을 둘러본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등 뒤에 누군가 서 있다는 기척이 느껴진다. 방은 텅 비어 있다. 그때 그녀의 바로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온다. 대화 좀 나누지 않겠냐는 그의 물음에 그녀는 공포에 질린다. 황급히 뒤를 돌아보자 망토를 두른 지호가 아무렇지도 않게 쿠키를 내밀며 바로 그곳에 서 있다. 너무나도 큰 충격에 그녀는 들고 있던 클립보드와 펜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만다. 컬렉터 길드 본부에서 갤러리는 오직 길드장 비만을 위해 마련된 초특급 통제 구역이다. 사이볼 약 300명의 공인 헌터 큐레이터 그리고 승인된 VIP 게스트만이 출입할 수 있다. 길드 소속 A급 헌터이자 큐레이터인 유성훈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간다. 그는 수장고에 유령이 출몰한다는 소문에 대해 속으로 조용히 투덜거린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도 전에 커피 한 잔을 든 다른 직원이 그를 따라잡는다. 그는 유성훈에게 지하 5층 갤러리에서 이번 달에만 벌써 17건의 유령 목격담이 접수되었다고 말한다. 유성훈은 그 숫자에 진심으로 경악한다. 직원은 비사이볼이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건 무엇이든 긁어모으기 때문에 전시품이 실제 몬스터로 밝혀지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런 안일한 태도 덕분에 이곳에서 유령 관련 사건은 거의 일상이나 다름없다. 지금까지는 마주친 정도가 경미해서 인사팀이 소문을 잘 무마해왔지만 이 상황이 언제까지 잠잠할지는 장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상황이 진짜 골칫거리로 번지고 있음을 직감한 유성훈은 자신 보고 어쩌라는 거냐고 묻는다. 직원은 그가 항상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라며 치켜세우고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냥 행정관리자 자리를 맡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한다. 유성훈은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다. 그는 자신이 예전에 헌터협회의 연구팀을 이끌었으며 그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이미 원치 않는 이목을 너무 많이 끌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2번 다시 눈에 띄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다. 직원은 농담을 거두고 유령 목격담이 하나하나 빼곡히 적힌 두꺼운 서류철을 건넨다. 그는 다음 주부터 길드 차원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인다. 유성훈이 보고서를 훑어보던 중 특이한 세부사항 하나가 눈에 확 들어온다. 목격자 전원이 유령을 엄청난 미남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증언 내용 역시 기묘할 정도로 일치한다. 파일에 따르면 그 유령은 갤러리 한가운데 전시되어 있으면서도 숨으려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게다가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다. 그 부분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대재앙 이후 출몰한 모든 몬스터는
인간에게 극도로 적대적이었다. 던전에서 기어나오는 생명체는 예외 없이 눈에 띄는 사람들을 공격한다. 만약 이렇게 무해한 몬스터가 진짜로 존재했다면 사설 갤러리에서 한가롭게 노닥거릴 게 아니라 진작 헌터협회 연구실에 실험체로 갇혀 있었을 것이다. 호기심이 생긴 유성우는 유령이 사람들과 마주쳤을 때 대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묻는다.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유령은 누군가를 발견할 때마다 대화를 나누고 싶냐고 정중하게 물으며 완전히 평범한 인간처럼 행동한다고 한다. 자신을 지호라고 소개한 뒤 직원들의 이름을 묻고 가벼운 잡담을 나눈다. 사적인 일에는 절대 캐묻지 않으며 누군가 대답을 거부해도 절대 강요하는 법이 없다. 대화가 마무리될 즈음엔 항상 세심하고 작은 선물을 남기고 간다. 직원이 보고서의 다른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그 선물이라는 건 다름 아닌 진짜 음식이었다. 유성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멍하니 쳐다본다. 직원은 길드에서 실제 죄수들을 실험체로 삼아 그 음식을 즉시 테스트해보았고 그 결과가 완전히 충격적이었다고 설명한다. 그 음식은 결코 독이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음식이 최고급 영약 같은 작용을 했다. 누가 먹느냐에 따라 빈혈, 이장병, 만성 통증, 감염증 또는 소화불량 같은 특정한 문제들을 완벽하게 치료해 주었다. 평범해 보이는 식사가 어떻게 이토록 정확한 의학적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지 아무도 알아내지 못했다. 유성우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존재가 더더욱 위험하게 느껴진다. 인간의 건강 상태를 순식간에 분석하고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맞춤형 아이템을 만들어내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길드의 최정예 보안 시스템에도 전혀 탐지되지 않고 있다. 그는 이 몬스터에게 어떤 위험 등급이 매겨졌는지 묻는다. 직원은 아직도 그 등급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털어놓는다. 가장 골치 아픈 점은 이 녀석이 인간에게 끊임없이 순수한 호의를 보이고 있어서 솔직히 대처하기가 훨씬 더 까다롭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자 유성우는 11년 전의 악몽 같은 사건이 떠올랐다. 당시 여러 국가에서 던전 내부의 평화로운 문명과 교섭하기 위해 외교관들을 파견했었다. 그 생명체들은 진심으로 자신들이 돕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인간의 신체 구조에 결함이 있다고 여겨 이를 고치려 드는 바람에 파견된 외교관 전원이 영구적인 돌연변이가 되어 돌아왔던 것이다. 그 끔찍한 참사는 던전 생명체의 선의조차 거대한 재앙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 아무리 착하게 굴어봤자 몬스터는 몬스터일 뿐이다. 이번 유령건은 처리하기 아주 까다로운 악몽이 될 게 뻔하다. 유성우는 기괴하고 비정상적인 몬스터를 처리하는 게 자신의 전문이니 이번 조사는 자신이 직접 맡겠다고 직원에게 말한다. 그가 몸을 돌려 떠나려 할 때 직원이 마지막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떠올린다. 유령 목격담은 길드장 비사이보리 지하 5층 갤러리에 지호의 초상화를 전시한 직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륵 닫힌다. 유성우는 길고 지친 한숨을 내쉰다. 간단한 추가 업무로 시작했던 일이 공식적으로 보장된 무급 야근으로 변해버렸다. 바로 그때 그의 눈앞에 시스템 창이 떠오른다. 큐레이터 유성훈이 지호의 초상화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미스터리한 유령이 나타나기로 예정된 정확한 시각인 새벽 4시 29분까지 유성훈이 수장고 안에서 기다리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다. 때마침 지호가 그림 밖으로 걸어 나온다. 유성훈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를 관찰한다. 검은 망토, 짙은 머리카락, 맨발의 키는 188 정도, 그의 모습은 모든 목격담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한다. 유성우는 즉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다. 지호는 직원이 거의 없는 동특이 직전에만 나타난다. 누군가에게 감시받는 것을 싫어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액자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엄격한 조건이 있는 것이다. 그가 너무나도 인간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유성우는 두 번째 가설에 무게를 둔다. 유령의 출몰 일정이 전혀 예측 불가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첫 시도 만에 그를 목격한 것은 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뒤로 물러나 지켜보기로 한다. 그는 주변의 소리를 최대로 증폭시키는 스킬을 활성화한다. 모두가 유령이 완전한 침묵 속에서 움직인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은 틀렸다. 유성우는 부드러운 풀잎이 서로 스치는 듯한 미치도록 희미한 소리를 포착한다. 저렇게 키가 큰 사람치고는 너무나도 조용한 소리였기에 일반 직원들이 눈치채지 못한 것도 당연했다. 지호는 갤러리를 돌아다니며 전시된 다른 예술 작품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본다. 이 방에 갇혀있는 유물들은 터무니없이 위험한 것들임에도 그는 단 하나에도 손가락조차 대지 않는다. 그저 순수한 호기심으로 그것들을 관찰할 뿐이다. 유성우는 지호가 정말로 예술품을 감상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밀리에 쓸만한 것을 찾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한다. 그때 그들의 시선이 마주친다.
유성훈이 지호의 눈을 응시하는 순간 그의 온몸이 얼어붙는다. 그 눈은 불가능할 정도로 짙은 어둠을 품고 있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끝없는 빛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어둠의 깊은 곳에서 그는 본능적으로 순수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무시무시하게 거대한 존재감을 느낀다.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지호가 갑자기 캔버스 안으로 쏜살같이 도망친다. 다시 고요해진 초상화를 지켜보며 유성훈은 자신이 그를 겁주어 쫓아낸 것은 아닌지 생각한다. 그렇게 조사 첫날이 막을 내린다. 그림 속에서 지호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도자기 전시물 뒤로 몸을 숨기던 유성훈을 발견했던 것을 떠올리며 그 헌터가 자신을 몹시 두려워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까지 마주친 직원들은 대부분 그를 보자마자 주랭랑을 쳤으니 지호의 입장에서는 이번엔 자신이 기겁해서 도망친 꼴로 비쳤을 거라 짐작한다. 다시 액자 밖을 내다보니 유성훈은 이미 짐을 챙겨 떠난 뒤였다. 지호는 자신이 전혀 해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훨씬 더 노력해야겠다고 결심한다. 바보 같은 오해로 이상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강한 직감을 느낀다. 잠시 후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다가오지만 캔버스 안의 다른 모든 동물들처럼 그가 쓰다듬으려 하는 순간 쏜살같이 달아나 버린다. 지호는 작게 한숨을 내쉰다. 그는 정말로 맘껏 껴안을 수 있는 아늑한 반려동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한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떠오른다. 차라리 직접 한 마리 그려보면 어떨까. 조사의 둘째 날이 밝았다. 유성훈은 다시 한번 지호의 초상화 앞에 선다. 지호가 오늘도 나타난 것을 확인한 그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어제 그 기묘한 눈맞춤 이후로 유령이 아예 숨어버릴까 봐 진심으로 걱정했던 참이었다. 이제 진짜 업무가 시작된다. 유성훈은 이 초상화가 일반적인 던전 몬스터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곳에서의 그의 주된 목표는 지호의 행동을 지배하는 규칙을 알아내고 그가 평범한 인간들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호의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다. 그는 대재앙 이후 등장한 일부 몬스터들은 그들의 배경 이야기를 이해해야만 상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인류는 단순히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영리한 관찰을 통해 그 잔혹한 조우에서 살아남았다. 유성훈이 조용히 생각을 정리할 무렵 놀랍게도 지호가 먼저 침묵을 깬다. 이전처럼 그는 성훈에게 자신과 대화하고 싶은지 묻는다. 유성훈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림 속에서 지호는 재빨리 시스템 창을 통해 유성훈의 안전 등급이 별 5개 만점인 것을 확인하고 안도한다. 그는 눈앞에 서 있는 남자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누군가 마침내 자신의 대화 제안을 수락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는다. 캔버스 안의 지호는 첫 만남이 그렇게 기묘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살아 숨쉬는 그림과 대화하면서도 두려움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놀란다. 액자 밖의 유성훈은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하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지호는 그 행동에 솔직히 감동했다. 그는 마철루만한 몬스터들과 일상적으로 싸우는 미쳐버린 세상에서는 말하는 초상화쯤이야 그리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지호는 사과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하며 그의 이름을 물었다. 유성훈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이쪽 업계에서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진명을 교환함으로써 맺어지는 초자연적인 계약이 수두룩했기에 그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 자칫 위험한 무언가에 마법적으로 얽매이게 만들지는 않을까 잠시 걱정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가 수집한 모든 정보에 비추어 볼 때 그 그림은 단 한 번도 적대감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결국 그는 유성훈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지호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따라 부른 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는지 물었다. 유성훈은 묻고 싶은 질문이 산더미 같았다. 그의 첫 번째 질문은 어제 자신과 눈이 마주쳤던 사람이 정말 지호 본인이 맞는지였다. 지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었다고 긍정의 대답을 내놓았다. 유성훈은 곧바로 질문을 이어가며 그렇다면 지호가 원할 때마다 초상화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물었다. 이번에도 지호는 한치의 거짓 없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유성훈은 자신의 충격을 간신히 숨겼다. 미지의 존재가 이렇게 은밀한 정보를 순순히 내어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터였다. 지호는 그저 숨길 이유가 없다고 간단히 설명했다. 유성훈이 왜 이토록 솔직하게 대답하는지 묻자 지호는 당신이 물어봤기 때문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을 던졌다. 유성훈은 자신이 나쁜 의도를 품고 접근했다면
어쩔 뻔했냐며 소리내어 의문을 제기했다. 지호는 유성훈이 진심으로 다정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에 어차피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차분히 설명했다. 그것이 애초에 그가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한 유일한 이유였다. 그 말을 들은 유성훈은 캔버스 안에 이 존재가 사람의 진짜 본성을 완벽하게 읽어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호가 정말로 악하다고 판단한 사람에게는 어떤 태도를 취할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다. 그런 다음 지호는 마음속에 또 다른 질문이 있는지 물었다. 유성훈은 최고급 갤러리를 배회하며 직원들에게 뜬금없이 선물을 남기고 가는 미스터리한 유령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으로 지호는 즉시 대답하는 대신 말을 멈추었다. 그는 유성훈에게 자신을 유령이라 부른 것이 무슨 뜻인지 물었고 유성훈은 자신이 무심코 그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유성훈은 허둥지둥 사과했다. 지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평범한 사람들에게 움직이는 그림은 영락없는 유령처럼 보이겠지만 자신은 사실 단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 대답은 유성훈에게 애초에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문을 남겼을 뿐이었다. 그는 왜 지호가 늦은 밤에 갤러리를 배회하고 있었는지 물었다. 지호는 어느 날 갑자기 그림의 일부로 변해버린 채 전혀 낯선 장소로 옮겨지자 도대체 자신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파악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갤러리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극도로 희귀한 유물들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는 그곳에서 일하는 인간들에 대해 호기심을 느꼈다. 그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이름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었다. 궤도를 완전히 이탈해버린 세상 속에서조차 철저히 홀로 살아가는 것은 그에게 대화할 누군가를 갈망하게 만들었다. 그는 유성훈처럼 예의 바른 사람들은 특히 대화하기 편하다고 부드럽게 덧붙였다. 유성훈은 미소를 지으며 그 말은 곧 지호가 예의 바른 사람들을 더 선호한다는 뜻이냐고 물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붉은 옷을 입은 시끄러운 남자보다는 일반 직원들이 훨씬 더 나은 대화 상대라는 것을 인정했고 유성훈은 그가 말하는 사람이 길드장 비임을 즉시 알아차렸다. 사이우볼. 지호는 길드장이 말이 너무 많아서 중간에 끼어들기가 거의 불가능했다고 설명을 이어나갔다. 유성훈은 완전히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이제 그는 비사이우볼 같은 S급 헌터가 이 초상화에서 단 하나의 정보도 알아내지 못했는지 마침내 이해하게 되었다. 지호는 그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인물이라고 단정 지어버렸다. 상황을 무마하려 유성훈은 길드장이 좀 괴짜일 수 있다며 상사를 대신해 사과했다. 지호는 비사볼이 나쁜 사람 같지는 않으니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유성훈에게 그 대답은 놀랍도록 위안이 되었다. 살아있는 가장 강력한 헌터 중 한 명의 속내를 꿰뚫어보고도 지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대놓고 악당이 아닌 이상 그는 사람들의 단점을 꼬투리 잡지 않았다. 유성훈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초상화의 눈은 완전히 감겨 있었다. 그럴 때도 지호는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는 걸까? 지호는 사람들을 계속 감시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눈을 감고 있을 때는 보통 달리는 버스 창밖을 내다보듯 액자 너머로 지나가는 풍경을 즐길 뿐이었다. 그는 바깥 세상과 소통하고 싶을 때만 초상화가 눈을 뜬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아까 거울로 직접 확인해 보기도 했다. 그는 액자 속에 갇혀 세상 돌아가는 걸 지켜보는 처지라 바깥 구경이 몇 안 되는 오락거리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그 마지막 말에 유성훈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지호에게 진짜 예술 작품은 초상화 그 자체가 아니었다. 바로 밖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이었다. 지호는 그저 괜찮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예의 바른 행동을 하려고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말을 맺었다. 유성훈은 미소를 지었다. 놀랍도록 유쾌한 대화였다. 그렇게 조사 이틀째가 끝났다. 그날 아침 9시 정각 유성훈은 예고도 없이 비사볼의 사무실로 들이닥쳐 초상화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유성훈은 비사볼 길드장에게 자신이 알아낸 사실을 분석해주며 이 초상화는 인류가 지금껏 맞서 싸워온 어떤 몬스터와도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무작정 착하게 구는 게 아니라 지호는 자신이 평범한 인간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 그 믿음이 완전히 진심인지 아니면 거대한 연기인지는 도저히 알 수 없었고 바로 그 예측 불가능성이 그를 끔찍하게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다. 지호는 오로지 자신만의 선악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엄격하게 판단했고 유성훈은 초상화가 누군가를 철저한 악이라고 규정했을 때 일어날 파장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순식간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는 고도의 연구를 위해 그림을 헌터협회에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하지만 비사볼이 입을 열기도 전에 유성우는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다. 길드장은 자신의 전리품을 넘겨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오히려 이야기를 들은 비사볼은 10배는 더 집착하게 되었다. 지호에 대해 알아갈수록 그는 그 존재가 온전히 순수한 영혼이라는 확신을 굳혔다. 그는 유성훈에게 매일 대화를 이어가며 진짜 신뢰를 쌓고 마침내 두 사람이 제대로 대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자신이 더 이상 찬밥 신세가 되지 않도록 지호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내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다. 유성훈은 그게 꽤나 사적인 부탁이란 걸 알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업무 범위에 속하는 일이라 수락했다. 비사볼은 자기 직원들은 왜 하나같이 이렇게 냉소적이냐며 웃음을 터뜨렸다. 유성훈은 길드장이 냉소적인 사람만 뽑아서 그렇다고 맞받아쳤고 솔직히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다. 콜렉터스 길드의 모든 직원은 비사볼이 직접 뽑은 사람들이었다. 그는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람을 채용하는 법이 없었고 최고 등급의 베테랑 헌터들조차 그와 한 공간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압도적인 중압감을 느꼈다. 그것만으로도 길드장이 얼마나 미치도록 강력한 존재인지 알 수 있었다. 문을 나서기 전 유성훈은 지구상의 지호의 초상화와 비교할 만한 사례 연구가 전무하기에 그 진짜 정체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상기시켰다. 하지만 비사볼은 그저 대수롭지 않게 조사나 계속하라고 말했다. 조사 3일째가 되자 유성훈은 지호에게 그 안에서 외로움을 느낀 적은 없는지 가벼운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지호는 전혀 외롭지 않다고 지체 없이 대답했다. 유성훈은 너무 사적인 부분을 건드렸다면 미안하다며 이 금고엔 갤러리 직원들만 드나드니 지호가 말동무라도 찾으려고 액자 밖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었다고 서둘러 사과했다. 지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사실 그는 사람이 없는 곳을 더 선호했다. 유성훈은 그럼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불편하냐고 물었다. 지호는 그렇지 않다며 이전 생에서는 사람들과 대화하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탓에 항상 말을 줄이고 걱정과 무거운 책임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원했다고 설명했다. 캔버스 안의 세상이 바로 그에게 그런 곳을 제공했다. 그의 말에 놀란 유성훈이 전에는 인간이었냐고 묻자 지호는 지금도 여전히 인간이라며 차분하게 정정했다. 말실수를 깨달은 유성훈은 재빨리 말을 거두고 지호가 캔버스에 갇히기 전에는 평범한 인간이었는지 다시 물었다. 지호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그 단 하나의 사실은 유성훈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기록해온 바에 따르면 인간형 개체는 보통 두 가지 부류로 나뉘었다. 몬스터로 태어나 인간의 형태로 진화했거나 진짜 인간으로 시작해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변형된 경우였다. 지호는 분명 후자였다. 더 기이한 점은 그가 비슷한 존재들을 미치게 만드는 분노나 원망에 휩싸이지 않고 인간 시절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완벽하게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절대적인 평온함에는 어딘가 진정으로 섬뜩한 구석이 있었다. 유성훈은 장례식장의 무거운 정적을 떠올렸다. 분위기를 바꿔보려 그는 지호에게 심심할 때는 없는지 물었다. 유성훈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고 묻자 지호는 가끔 그런 일이 있다고 시인했다. 지호는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던졌다. 그는 밥을 먹는다고 했고 유성훈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림이 식사를 한다니. 지호는 신선한 식재료를 구해서 손질하고 자신의 냄비와 프라이팬으로 요리해서 남들과 똑같이 식사를 즐긴다고 태연하게 설명했다. 어쨌든 그의 마음속에서 그는 그저 평범한 남자일 뿐이었다. 유성훈에게는 그 지극히 일상적인 설명이 왠지 모르게 그를 더욱 비인간적으로 느끼게 만들었다. 유성훈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려 애쓰는 동안 지호는 머릿속으로 캔버스 세상의 규칙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 안에서 그가 그리는 건 뭐든 진짜가 되었다. 액자를 통해 바깥 세상을 몰래 엿보거나 직접 나갈 수도 있었다. 숲은 다정한 생명체들로 가득한 자급자족 생태계였다. 유성훈이 자신의 능력이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꽤나 궁금해하는 것 같아 지호는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해보기로 했다. 그는 헌터에게 그림 속에 살면 사실 다른 곳에선 누릴 수 없는 특권이 몇 가지 있다고 말했다. 호기심이 발동한 유성훈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지호는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한 부탁을 했다. 초상화에 직접 사과 하나를 그려 달라는 것이었다. 완전히 허를 찔린 유성훈은 진짜 예술 작품 위에 직접 그리라는 말이냐며 재차 확인했다. 유성훈이 갤러리 내 돌발 상황에 대비해 늘 미술 도구들을 챙겨 다녔기 때문에 지호는 안심하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붓을 꺼내 들었다. 여전히 그는 주저했다. 초고가 명작을 훼손하는 건 그가 세상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이었다. 미술 도구를 눈치챈 지호는 항상 그걸 들고 다니냐고 물었다.
유성우는 이런 금고에서 일하려면 문자 그대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호흡을 하고 나서야 그는 캔버스에 대충 사과를 그려 넣었다. 지호는 그림을 보더니 솔직히 그렇게 예쁜 사과는 아니라고 인정했다. 금고 안에 놀라울 정도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충격에 빠진 유성훈을 남겨둔 채 지호는 그림 속에서 불쑥 손을 뻗어 방금 그려진 사과를 낚아채더니 고맙다는 말과 함께 태연하게 한 입 베어 물었다. 유성훈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린 사과를 마법의 초상화가 먹어치우는 걸 방금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이다. 눈앞에 펼쳐진 완벽한 기적에 넋이 나간 유성훈이 서 있는 동안 지호는 캔버스 안에서 사과를 한 입 베어 물고는 완벽하게 익어 향긋하다며 그 맛을 칭찬했다. 유성훈은 방금 일어난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손에 든 붓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일반 물감으로 쓱쓱 대충 그린 조악한 스케치에 불과했던 사과가 어떻게 진짜 과일로 변할 수 있단 말인가. 지호는 예술 작품 속에 살면 온갖 멋진 능력이 생긴다며 태연하게 설명했다. 요리하기 귀찮을 때는 그냥 만찬을 그려서 먹어치우곤 했다. 유성훈이 보기에 그것은 평범한 인간이라면 절대 가질 수 없는 또 하나의 미친 능력이었다. 헌터의 순수한 호기심을 알아챈 지호가 이 모든 게 신기하냐고 물었다. 유성훈이 고개를 끄덕이자 지호는 그저 평범한 장신구라도 받아낼 요량으로 사과 그림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했다. 유성훈은 조용히 기다렸다. 그림 속에서 지호는 초창기에 했던 실험 중 하나를 떠올렸다. 이 세상에 온 직후 그는 자신의 창조 능력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 동안 희귀한 보석들을 그렸다. 그 보석들을 곱게 갈아 안료로 만들어 물감으로 써보기도 했는데 붓을 놀릴 때마다 물감과 그림 모두가 살아 숨쉬는 것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놀라운 발견은 캔버스 안에서 만든 물건을 바깥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을지 궁금하게 만들었다. 자신의 가설을 시험해보기 위해 지호는 자신의 초상화에 직접 그림을 그렸다. 새로운 퀘스트의 완료를 알리는 시스템 창이 떠오르기 직전 그림 속 그의 얼굴 위로 선명한 색채가 갑자기 번져나갔다. 잠시 후 빛나는 진홍색 보석 하나가 그림의 황금빛 액자를 뚫고 천천히 밀려나왔다. 유성훈은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그것을 받아들었다. 지호는 미소를 지으며 사과를 그려준 것에 대한 소소한 답례라고 말했다. 완전히 넋을 잃은 유성훈은 그 돌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결정 구조는 지질하게 알려진 어떤 암석과도 달랐다. 그가 대체 어떤 보석이냐고 물었지만 지호는 자기도 전혀 모른다며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저 아직도 강렬한 열기를 뿜어낼 만큼 핵에 가까운 상상조차 할 수 없이 깊은 지하 어딘가에서 왔다는 것만 알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친구 중 한 명이 떠올라서 이렇게 따뜻한 건지도 모르겠다며 농담을 덧붙였다. 돌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를 느끼며 유성훈은 머릿속으로 엄청난 결론을 내렸다. 지호는 절대 몬스터가 아니었다. 그렇게 조사의 3일차가 막을 내렸다. 그 후 유성훈은 자신의 조사 결과를 길드장 B에게 직접 보고했다. 사이볼. 그는 자신이 본 모든 것을 토대로 지호를 일반적인 던전 몬스터로 분류할 수도 없고 기원의 아이들 중 하나로 단정 지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정원사들이 보존해온 고대 전승에 따르면 기원이란 우주의 균형을 유지하고 현실의 법칙을 정립한 우주적 존재였다. 대재앙 이후 생겨난 던전들은 그 힘에서 태어났으며 모든 몬스터는 궁극적으로 그 차원에서 기원했다. 기원의 아이들은 기원 그 자체에서 직접 탄생했기 때문에 던전 몬스터들과는 달랐다. 하지만 지호는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전례 없는 존재였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가 방금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조사 6일차의 유성훈은 5층 갤러리로 돌아갔다. 지호는 자기 주위를 펄럭이는 작고 빛나는 파란 새들을 자신의 새로운 가족이라며 자랑스럽게 소개했고 이 최신 피조물들을 즐겁게 보여주었다. 호기심이 생긴 유성훈은 그가 정말로 이 모든 걸 혼자서 창조했는지 물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저 재밌을 것 같아서 100마리 정도 그려봤다고 설명했다. 성대는 없었지만 녀석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놀라울 정도로 수다스러웠다. 가끔은 서로 뭉쳐서 아름다운 푸른 연못처럼 보이기도 했고 부드러운 젤리 같은 몸속에 작은 물건들을 보관하며 자신을 꾸미는 것을 좋아했다. 그의 수다를 듣고 있던 유성훈은 지호가 누구나 살아있는 반려동물을 묘사할 때 쓰는 바로 그 방식으로 새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그 새들이 진짜 영혼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지호는 자신도 똑같은 의문을 가졌었다며 조용히 인정했다. 그 대답은 유성훈을 더 깊은 혼란에 빠뜨릴 뿐이었다.
진정한 기원의 아이들은 어떤 자아나 의식적인 사고가 없었지만 지호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인간이자 그림이면서 동시에 현실을 왜곡하는 존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성우는 그에게서 어떤 신성한 기운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지호의 능력이 과연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운명 그 자체를 그릴 수 있을까? 기억을 덧칠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짜 살아있는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지호는 그런 일들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알아내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인간의 생명을 창조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그는 깊은 불쾌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유성훈에게 자기를 초월적인 존재처럼 대하지 말아달라고 진심으로 부탁했다. 유성훈은 그의 뜻을 존중하겠다며 조용히 동의했다. 그날 늦게 그는 비사이볼에게 다시 한번 그 주제를 꺼내며 이제 정말 이 초상화를 헌터협회로 넘겨야 할 때가 아니냐고 물었다. 비사이볼은 그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것이 너무 많다고 인정했다. 그들은 지호의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 그의 존재가 얼마나 방대한지, 세계의 기원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유성우는 그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영향력을 가진 존재라면 인류의 안전을 위해 최고 수준의 연구원들에게 분석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사이볼은 그의 풀네임을 부르며 유성훈이 애초에 이곳에 왜 고용되었는지를 부드럽게 상기시켜 주었다. 컬렉터즈 길드는 결코 초강력 무기들을 비축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걸작을 보존하기 위해 존재했다. 비사이볼은 자신이 헌터가 아닌 예술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했다. 진정한 컬렉터는 예술품이 주는 힘이나 그것이 가져다주는 부로 그 가치를 매기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오직 그 작품 속에 담긴 이야기뿐이며 그의 유일한 목표는 자기 손으로 그 이야기를 지키는 것뿐이었다. 어둑한 금고 안에 조용히 걸려있는 지호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비사이볼은 자신들 눈앞에 있는 것이 인간의 상상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절대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힘이라고 되새겼다. 인류 전체를 위해 다행스럽게도 저 캔버스 안에 살고 있는 그 힘은 단 한 줌의 아기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지호가 자신의 안식처에서 화려하고 빛나는 작은 동물들과 마법의 보석들에 둘러싸여 만족스럽게 빵 반죽을 치대고 있는 동안 비사이볼은 사무실로 돌아와 이 엄청난 행운에 감탄하고 있었다. 길드장에게 지호와 마주친 것은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았다. 지호의 진짜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그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은 애초에 노뇌의 문제였다. 비사이볼은 그 초상화가 경매대에 오르는 순간 그것은 시한폭탄이 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지적했다. 온 세상이 결국 그 사실을 알아챌 것이 뻔했다. 재빠르게 끼어들어 먼저 그 그림을 사들인 것은 외부 세력들이 이를 망치기 전에 잠재적인 대재앙을 무력화하기 위한 그만의 방식이었다. 그 마스터 플랜을 듣고 난 유성우는 존경심을 표할 수밖에 없었다. 남들이 그저 체커를 두고 있을 때 그의 상사는 5차원 체스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강력한 지시가 내려졌다. 지호가 스스로를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지붕 아래 있는 모든 이들은 그를 한 명의 인간으로서 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더 이상의 논쟁은 없었다. 그림 속에서는 지호의 호박벌처럼 노랗고 작은 생명체 중 하나가 실수로 작업대에서 도구를 떨어뜨렸고 작은 삑 소리와 함께 도구가 바닥으로 요란하게 굴러떨어졌다. 지호는 조용히 애정 어린 미소를 지으며 그 녀석을 지켜볼 뿐이었다. 비사이볼은 큐레이터에게 전형적인 헌터의 마인드를 버리고 더 큰 그림에 눈을 뜨라고 촉구했다. 유성우는 굳이 길게 설득당할 필요가 없었다. 지호와 실제로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뼛속까지 순수한 사람이라는 걸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다. 비사이볼은 지호가 성가신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을 지적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물론이었다. 그는 귀찮은 일에 엮이는 걸 싫어했지만 절대 앙심을 품는 법이 없었다. 사람들이 그의 선을 넘으려 할 때조차도 그의 첫 번째 본능은 그 누구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길드장의 눈에는 그 단일한 특징 하나가 지호의 영혼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유성훈에게는 여전히 머리로 온전히 이해하기 힘든 엄청난 개념이었다. 보통 신과 같은 현실 조작 능력을 지게 되면 일반적인 인간들은 길가의 개미처럼 보이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비사이볼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지호의 눈을 한번 들여다본 것만으로 증거는 충분했으며 길드장으로서 자신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성훈에게 과학자가 표본을 해부하듯 지호의 심리를 파헤치려 들지 말라고 조언했다. 목표는 단순했다. 그저 그가 정말로 즐겁게 어울릴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그만이었다. 그런 뒤 비사이볼은 미소 한번 짓지 않고 지호를 종종 시내로 산책하러 데리고 나가는 게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를 무심하게 던졌다.
유성우는 하마터면 사례가 들릴 뻔했지만 상사는 더없이 진지했다. 살아 숨쉬는 그림을 데리고 산책을 나간다는 생각이 터무니없이 들렸지만 결국 유성우는 자신의 지나친 걱정이 어이없어 웃고 말았다. 그는 비사이볼의 판단을 믿기로 했다. 미팅을 마무리하기 전 길드장은 단호한 명령을 내렸다. 컬렉터즈 길드는 지호에게 완벽한 극빈 대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늦게 유성우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 사이를 거닐며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이 말도 안 되는 변화를 정리했다. 지호가 헌터 협회로부터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큰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 자신도 정원사로 일했던 적이 있었기에 그들의 연구소가 진인 어둡고 무자비한 이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정원사란 우주의 기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신성한 영역인 정원을 돌보도록 선택받은 특수 인력들이었다. 정원의 상태가 인근 던전이 얼마나 흉악해질지를 좌우했기 때문이다. 정원사들은 정원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온 인생을 쏟아부었고 필연적으로 그 우주적 근원에서 태어난 기이한 존재들과 깊은 유대를 형성했다. 길을 걷던 중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나는 갓 구운 붕어빵의 따스한 냄새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맛있는 음식에 약한 지호의 취향을 알고 있던 그는 갤러리 금고로 돌아가기 전에 물고기 모양의 빵이 가득 담긴 갈색 종이봉투를 하나 샀다. 그림 액자 너머로 그 따끈따끈한 간식을 건네며 유성우는 가볍게 지호의 나이를 물었다. 지호는 29살이라고 대답했다. 유성우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자기 자신이 33살이었기에 그는 지호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성숙한 영혼일 거라고 상상했었다. 지호는 자신의 말투가 무례하게 들렸을까 봐 걱정했던 거라며 다들 자신이 생각보다 나이가 많을 거라고 오해한다며 가볍게 웃었다. 유성훈이 사과했지만 지호는 대수롭지 않게 손을 저으며 오히려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유성훈이 33살이라고 밝히자 지호는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젊어 보인다고 칭찬했다. 뜻밖의 칭찬에 유성훈은 진심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지호는 딱딱한 존댓말은 그만두고 편하게 지내자고 제안했다. 유성훈도 기꺼이 동의했고 두 사람은 따뜻한 빵을 나눠 먹으며 편안하고 친근한 말투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새 조사는 17일 차에 접어들었다. 어느 늦은 밤 대화를 나누던 중 유성훈은 근원과 정원들의 관계를 설명해 주었다. 그는 근원을 거대한 인간의 몸에 비유하며 각각의 정원들이 심장, 혈류, 눈, 손과 같은 필수 장기 역할을 한다고 묘사했다. 지호는 그 설명에 완전히 매료되어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 유성우는 지호의 세계 역시 그 못지않게 경이롭다고 인정하면서 정원사라는 직업은 사람들이 수시로 목숨을 잃는 잔혹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호기심이 생긴 지호는 정원사가 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유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선택권 따위는 애초에 없었다. 정원사를 그만두고 박물관 큐레이터가 된 후에도 그 무거운 의무감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잠시 후 유성우는 지호가 전에 부탁했던 식물 씨앗이 든 작은 주머니를 건넸다. 지호는 캔버스 밖으로 두 손만 쑥 내밀어 그 선물을 받았다. 지호가 환하게 미소 지으며 고마워하자 유성우는 웃음을 터뜨렸다. 액자 밖으로 형태없는 두 손만 불쑥 튀어나온 것을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지호는 새로운 친구가 진심으로 걱정되어 정원사의 무게를 짊어지고 사는 게 힘들지 않냐고 물었다. 유성우는 힘들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건 목적이 뚜렷한 삶이라고 강조했다. 눈을 감을 때면 여전히 자신의 정원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태고의 얼음과 빙하에 둘러싸인 웅장하고 거대한 산맥, 그토록 숨막히게 아름다운 곳을 지켜내는 일은 모든 고난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다. 지호는 빛나는 노란색 생명체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의 말을 들었고 깊이 공감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 헌신을 온전히 이해했다. 그에게도 캔버스 안에 갇힌 이 평화로운 숲은 평생을 바쳐 지켜낼 가치가 있는 곳이었으니까. 유성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지호에게 아예 그림 밖으로 나올 생각은 없는지 가볍게 물었다. 그는 지호가 진짜 세상을 경험할 준비가 되면 언제든 자신이 직접 가이드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다. 현실을 왜곡하는 힘을 가진 지호에게 현실 세계로 발을 들이라고 권하는 건 유성훈 스스로도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도박이란 걸 잘 알고 있었다. 지호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바깥 세상이 그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진짜 유대감을 쌓아두는 편이 낫다고 유성우는 생각했다. 그는 지호가 현대 사회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다는 점을 짚으며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직접 볼 수 있도록 즐거운 관광을 제안했다. 고민 끝에 지호는 마침내 다시 사회로 나갈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다.
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며 언제 출발할 건지 물었다. 지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조용해지자 빛나는 작은 생명체 중 하나가 그 무거운 분위기를 눈치채고는 아빠가 엄청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천진난만하게 제잘거렸다. 그러는 동안에도 지호는 캔버스 3개 안에 작은 농장을 계속 가꿨다. 그는 바깥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두려워하는 것 같은지 곱씹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솔직히 이해는 갔다. 그림이 살아서 움직이고 말 그대로 예술 작품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할 게 뻔하니까. 그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느꼈던 그 기묘한 감각도 떠올렸다. 마치 서로가 완전히 다른 해상도의 화면을 통해 서로를 관찰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상한 기분이긴 했지만 한 번도 나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이제 액자 밖으로 나가기로 마음먹은 이상 그는 그 간극을 메우고 싶었다. 따스한 오후의 햇살 아래 편안한 밀짚 모자를 쓴 지호는 싱그러운 작물들을 훑어보며 즐겁게 밭갈이를 마무리했다. 그는 할머니의 철칙을 떠올리며 픽 웃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그의 조그맣고 빛나는 노란 생명체 중 하나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지호는 그 녀석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고 그저 귀여운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 할 일은 다 한 거라며 다정하게 안심시켰다. 그는 이 작은 녀석이 마침내 사람의 말을 따라했을 때 진심으로 깜짝 놀랐다고 인정했다. 이 녀석은 다른 애들보다 훨씬 따뜻하고 친근하게 굴었기에 지호는 제대로 된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다. 작은 생명체를 두 손에 감싸쥐고 지호는 오랫동안 머리를 쥐어짜며 고민했다. 처음에 떠올린 이름들이 너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구려서 그조차도 웃음을 터뜨렸을 정도였다. 결국 그는 따뜻하게 빛나는 황금빛에서 영감을 얻어 허니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작은 생명체는 새 이름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지호는 자신의 형편없는 장명 센스를 용서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그 후 그는 실내 작업실로 돌아가 바닷가 풍경화를 마무리하고 달콤한 낮잠을 청했다. 그가 캔버스 위에 거칠게 몰아치는 파도를 칠할 때마다 분놀림 하나하나가 작품에 물리적인 생명을 불어넣는 것 같았다. 갑자기 눈앞에 시스템 창이 번쩍이며 나타났다. 호환되는 차원을 적극적으로 탐색 중이라는 알림이었다. 낯선 세계들이 흐릿하게 화면을 스쳐 지나가더니 마침내 시스템이 일치하는 차원을 찾아냈다. 그 순간 바다 그림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와 작업실 전체를 하얗게 뒤덮었다. 그 엄청난 우주적 현상에도 불구하고 지호는 이미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눈앞에 떠있는 파랗게 빛나는 알림창을 보며 잠에서 깼다. 여전히 잠에 취해 비몽사몽한 상태로 그는 눈곱도 떼기 전에 아침을 방해하는 시스템에 투덜거리며 팝업 창들을 훑어보았다. 그는 자신의 바다 그림이 숨쉬는 바다로 공식 등록되었다는 걸 발견했다. 다른 작품들 역시 동물의 왕국이나 공허의 도시 같은 멋들어진 제목을 얻었다.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서서히 실감나기 시작했다. 그가 그린 풍경들은 더 이상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었다. 그림들은 말 그대로 실제 존재하는 물리적 차원으로 확장되어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닫자 꽤나 찜찜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평범한 남자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우주 전체를 마구 만들어내도 되는 건가? 지호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과도한 생각에 빠지려는 찰나 허니가 그의 어깨 위로 깡충 뛰어올랐다. 지호는 웃음을 터뜨리며 세상을 창조하는 게 이렇게 재밌는 일이라면 자신에겐 불평할 권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장명 센스가 최악이라는 걸 시스템이 알고 알아서 그림 제목을 지어준 게 분명하다며 혼자 농담을 던졌다. 나머지 기록들을 넘겨보던 그는 적합한 호스트, 동기와 같은 이상한 전문 용어들을 발견하고는 명확한 설명을 원했다. 그는 시스템에게 애매한 용어는 집어치우고 똑바로 설명하라고 말했다. 시스템은 새로 연결된 모든 차원에는 적합한 호스트가 존재한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그 세계의 모든 생명체 중 이 호스트는 영혼과 존재가 지호와 가장 완벽하게 일치하는 단 한 명의 존재였다. 그 사람의 명시적인 허락이 있다면 지호는 일시적으로 그들의 육체와 영혼을 빌려 새로운 세계를 탐험할 수 있었다. 일치하는 후보 목록을 훑어보던 그는 지오반니와 아르고 같은 이름들을 발견했다. 순간 그는 시스템이 단순히 이름이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을 대충 고른 건 아닐까 하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그는 금세 그 생각을 떨쳐냈다. 적합성이라는 게 그렇게 수박 겉핥기식이라면 시스템이 그토록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할 리 없었다. 분명 훨씬 더 깊은 연관성이 작용하고 있을 터였다. 그의 시선은 이내 공허의 도시와 관련된 다른 알림으로 향했다. 시스템은 이 새로운 차원이 아직 매핑되지 않았다고 알리며 등록하겠냐고 물었다. 그 순간 딱 감이 왔다.
그는 우연히 미지의 세계를 통째로 창조해낸 것이었다. 그는 흥분으로 미소를 지으며 확인 버튼을 콱 눌렀다. 그는 1분 1초가 다르게 삶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며 인생은 그야말로 거대한 롤러코스터라고 허니에게 자랑스레 떠벌렸다. 때마침 아까부터 그를 괴롭히던 시야 해상도 문제를 해결했다는 시스템 팁이 떠올랐다. 해결책은 어이없을 정도로 간단했다. 그저 적합한 호스트의 몸을 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지호는 망설임 없이 지오반니의 프로필을 선택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의 평온한 주변 풍경이 감쪽같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소름 끼치는 푸른빛에 휩싸인 버려진 낡은 실험실의 차가운 병원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허니는 온데간데 없었다. 지호는 시스템의 차원 이동 서비스는 별점 1점짜리라며 즉시 소리내어 불평했다. 지오반니의 정신세계와 성공적으로 동기화되었다는 새로운 알림이 떠올랐다. 그가 으스스한 방안을 훑어볼 때 밖의 복도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긴 금발머리에 펄럭이는 흰색 로브를 입은 키 큰 남자가 무거운 나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슬픔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지호는 조용히 낯선 남자를 응시했다. 그 남자의 얼굴은 지호 자신의 얼굴과 충격적일 정도로 똑같았다. 낯선 이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바틀란 가문의 일원이라고 소개했다. 지호는 금발 남자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시스템이 농담한 게 아니라는 걸 즉시 깨달았다. 이 남자는 진정 그와 적합한 숙주였다. 지오반니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던 지호는 자신이 세계의 다른 곳에서 태어났더라면 아마 그와 완전히 똑같은 얼굴로 자랐을 거라는 농담을 건넸다. 지오반니는 따스하게 웃으며 두 사람이 그저 겉모습만 닮은 건 아닐 거라고 넌지시 말했다. 지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는 원래 웃는 게 서툰 데다 특유의 심각한 표정 때문에 늘 사람들의 오해를 샀다고 털어놓았다. 교단에 서던 시절 교실 앞에서 항상 굳은 표정을 짓고 있어서 다들 그에게 무슨 어둡고 비극적인 사연이 있을 거로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냥 멍 때리며 빨리 종이 쳐서 저녁이나 먹으러 가길 기다리던 것뿐이었다. 지오반니는 웃음을 터뜨리며 예전 자기 제자들도 딱 그랬다고 말했다. 그는 지호에게 동기화가 끝나고 나면 자연스레 웃는 법을 터득하게 될 거라고 다독였다. 궁금증이인 지호는 이 동기화 과정이 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물었다. 지호가 생각하기에 남의 몸과 영혼을 가로채는 건 강도짓이나 다를 바 없었다. 그는 어떻게 지오반니가 두려움이나 원망도 없이 저렇게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지오반니는 차분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 그의 생은 이미 끝을 맺었으니까. 자신의 영혼은 태양으로 돌아갔고 육신은 대지로 돌아갔다고 말하려던 그는 이내 자신의 말을 정정했다. 고향 전체가 통째로 바다에 삼켜져 버렸기에 애초에 묻힐 무덤조차 없었다. 망연자실한 지호는 정말로 하나의 세계가 통째로 물에 잠겨버린 거냐고 물었다. 지오반니는 담담히 긍정했다. 그의 세계는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지호는 말없이 이야기를 들으며 방금 처음 만난 사람에게 듣기엔 지나치게 무거운 이야기라고 느꼈다. 하지만 지오반니는 말을 이었다. 그는 종말 이후 끝없는 물속에 남은 건 인어들 뿐이었고 행성 자체는 엄격한 규칙이 지배하는 냉혹한 던전으로 변해버렸다고 설명했다. 던전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지호는 유성운이 대재앙에 대해 가르쳐준 모든 것이 뇌리를 스쳤다. 지오반니도 처음엔 그런 황당한 개념들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지만 지호가 시스템을 통해 손을 뻗어온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고 인정했다. 둘의 연결이 짙어짐에 따라 지호는 마치 잔잔한 수면을 들여다보듯 뒤집힌 자신의 모습을 목격했다. 지오반니는 그들이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그저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동조를 이루고 태어난 두 개의 독립된 영혼일 뿐. 머지않아 두 영혼은 하나로 융합될 것이다. 환생이라 부르든 부활이라 부르든 결국 그들은 다가올 미래를 함께 헤쳐나가게 될 운명이었다. 지오반니가 기원을 언급하자 지호는 귀를 쫑긋 세웠다. 지오반니는 부드러운 어조로 지호가 이미 그 기원의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고 짚어주었다. 지호는 유성운에게서 그 단어를 들은 기억이 났다. 비록 보통 사람들은 기원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 그저 이름으로만 부를 뿐이었지만 지오반니는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자신은 시스템의 부름에 응답한 평범한 영혼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한 가지 부탁을 꺼냈다. 지호만 괜찮다면 멸망한 자기 세계의 태양신을 보살펴 주기를 바랐다. 지호는 기가 막히다는 듯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자신은 그저 평범한 남자일 뿐인데 대체 어떻게 진짜 신을 돌보란 말인가?
지오반니가 낮게 소리내어 웃었다. 그도 예전엔 똑같이 느꼈었다고. 그는 모두에게 잊혀진 신은 결국 무로 돌아가 사라지고 만다고 설명했다. 태양신의 충실한 신자로서 그는 자신이 섬기는 신이 잊히는 것을 결코 참을 수 없었다. 그가 바라는 건 그저 지오가 이따금 태양신을 떠올려주고 들러서 곁을 지켜주는 것뿐이었다. 그 대가로 맺어진 신성한 유대는 지오가 차원을 가로지르는 여정에 엄청난 힘이 되어줄 터였다. 지오는 대학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 그는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말동무를 해주는 봉사활동을 하곤 했었다. 그러니 외로운 신과 수다를 떠는 것도 묘하게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그는 지오반니에게 다른 부탁은 없는지 물었다. 미소 짓는 지오반니는 남에게 신을 돌봐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선을 넘는 부탁이라고 농담했다. 그는 자신의 태양신이 더는 외롭지 않을 거란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찰나의 순간 지오반니가 나지막이 다른 이름을 중얼거렸다. 아리아. 생생한 인어의 형상이 지오의 뇌리를 스쳤다. 궁금해진 지오가 그녀가 누구인지 물었다. 평온하던 지오반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아리아는 그의 옛 제자였다. 그의 마지막 간절한 소원은 지오가 그녀의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것이었다. 돌연 어둡고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은 도시 전체에 소름 끼치는 환영이 지오의 머릿속으로 밀려들었다. 다음 순간 그의 의식은 캔버스한 오두막으로 획 끌려왔다. 허니는 그가 두고 간 그 자리에 얌전히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오가 숨을 고르기도 전에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온몸을 훑고 지나가며 새로운 퀘스트 2개가 등록되었다. 태양신과 대화하고 인어공주의 이야기를 끝낼 것. 침대 위에서 괴로워하는 지오를 보고 허니는 극심한 패닉에 빠졌지만 지오는 눈앞이 하얘지는 고통 속에서도 작은 녀석을 안심시키려 했었다. 시스템이 동기와 진행률 1%를 기록하는 순간 산산조각난 지오반니의 기억들이 지오의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오반니가 파도 속에서 나타난 두 기괴한 형상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모습이 보이더니 기억이 요동치며 일그러졌다.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겹겹이 돋아난 끔찍한 바다 괴물이 씩 웃으며 모든 게 다 괜찮다고 태연하게 내까렸다. 순도 높은 슬픔이 화물 열차처럼 지오를 덮쳤다. 그 감정의 무게가 너무나도 숨막혀서 뺨을 타고 속절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어둡고 비극적인 기억 속에서도 지오반니의 영혼은 여전히 평온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모든 일이 이렇게 틀어져 버렸음에도 자신의 삶을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다정한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려 퍼졌다. 그토록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고서도 그는 진심으로 행복했다. 한편 현실 세계, 한밤중에 고독한 가로등 아래에서 신비로운 여인이 예고도 없이 상황이 성가시게 돌아간다고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가로등이 깜빡이며 꺼지고 차가운 달빛만이 고요한 도시를 씻어내렸다. 같은 시가 콜렉터 길드 내부에서는 비사이우볼이 노트북으로 새로운 공식 공문을 작성하고 있었다. 그 내용에 만족한 그는 길드의 모든 직원에게 실시간으로 공문을 배포했다. 그 공지는 지오에 대한 엄격한 특별 규정을 담고 있었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초상화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건물 곳곳에서 직원들의 휴대폰이 울리자마자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대부분의 직원은 살면서 이렇게 기괴한 내부 규정은 처음 본다고 입을 모았다. 몇몇은 공문에 묘사된 망토를 두른 형상이 5층 갤러리에 출몰한다는 소문이 그 악명 높은 유령이 아닐까 추측하기 시작했다. 이내 길드 전체에 강렬한 의문이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대체 이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길드 전체에 내려진 공지는 순식간에 모든 직원을 혼란에 빠뜨렸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비사이우볼이 공식 문서로 장난을 쳤으리라 의심하지 않았기에 농담으로 넘길 상황은 결코 아니었다. 몇몇 직원은 차라리 입을 다무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지하 갤러리에 나타난다는 그 미지의 망토 쓴 존재가 무엇이든 길드마스터가 이미 확실한 선을 그었으니 그저 지시에 따르면 될 일이었다. 악명 높은 갤러리 유령 조사를 면했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쉬는 이들도 있었다. 식은땀을 흘리는 건 오직 유성훈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지오의 초상화를 지켜야 할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은 소수의 큐레이터들 뿐이었다. 복도에 모여서 불안해하는 팀원들을 보며 경비병 중 한 명은 사기가 바닥을 치는 걸 막기 위해 나중에 밥이나 한번 사야겠다고 남몰래 다짐했다. 그 사이 유성훈은 비사이우볼의 사무실을 찾아 상황이 문제없이 마무리되었음을 보고했다. 길드 마스터는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직원들이 쓸데없는 일 떠맡기를 질색한다는 점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지오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세워둠으로써 길드는 그의 심기를 거슬러 참사가 일어나는 걸 방지할 수 있었다.
유성우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른 문제를 제기했다. 지호의 상식을 벗어난 압도적인 존재감을 감안할 때 대중에게 그가 최고 수준의 S급 헌터라고 착각하게 두는 편이 훨씬 말이 되었다. 비사이 후볼은 단박에 그 제안이 아주 재밌다고 생각했다. S급 헌터는 기본적으로 록스타 같은 대우를 받았기에 아직 등록조차 되지 않은 새로운 강자의 등장은 전국에 들불처럼 번지게 뻔했다. 유성우는 바로 그것이 노리는 바라고 설명했다. 미지의 존재에 대한 공포는 소문을 먹고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마련이다. 만약 대중이 지호를 그저 엄청나게 강한 헌터 중 한 명으로 치부해버린다면 그의 진짜 정체에 대한 두려움은 한결 누그러질 것이다. 그 논리에 감탄한 비사이 후볼은 지호가 현실 세계에 처음 발을 내딛는 날을 위해 이미 손을 써뒀다며 평소엔 테이머 헌터 전용으로 쓰이는 철통 보안의 호텔을 통째로 빌려두었다고 밝혔다. 그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유성훈에게 사소한 문제는 신경 쓰지 말라고 오직 특별한 손님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당부했다. 유성훈은 그저 아무 일도 틀어지지 않기를 속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유성훈은 지하 5층 갤러리로 다시 내려갔다. 수장고에 들어선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지호가 이미 캔버스 밖으로 나와 완벽한 실체로 서 있었던 것이다. 그의 모습은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지호는 유성훈에게 오래 기다렸냐며 가볍게 물었지만 큐레이터는 그 질문조차 제대로 이해하기 버거웠다. 지호의 목소리는 억양과 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평소 그를 감싸고 있던 숨막히게 압도적인 오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큐레이터가 경악한 것을 눈치챈 지호는 밖으로 나오기 전에 자신을 살짝 손봤다며 태연하게 말했다. 혼란에 빠진 유성훈이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지호는 단지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엄청난 공포에 미쳐버리지 않도록 자신의 존재감을 조금 줄였을 뿐이라고 간단히 설명했다. 이틀 전 지오반니의 영혼과 동기화된 직후부터 지호는 이미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었다. 허니를 곁에 두고 그림 속을 뒹굴거리며 그는 시스템의 핵심 원리를 파악했다. 동기화율을 더 높이려면 호환 가능한 숙주와 연결되어 그들의 고향 세계와 얽힌 특정 퀘스트를 클리어해야 했다. 영혼의 연결이 깊어질수록 지오반니의 기억은 자연스럽게 그의 의식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 남자의 감정과 과거의 경험 그리고 내면의 성격이 어떤 정신적 마찰도 없이 지호의 마음속으로 부드럽게 융화되었다. 지호는 지오반니가 동료들을 아끼고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순수한 기쁨을 느끼는 참으로 따뜻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평화로운 사람이었음을 금세 깨달았다. 그 감정적 무게와 함께 지호는 그의 본명인 지오반니 바틀란이라는 이름도 물려받았다. 다른 남자의 인생사를 머릿속에 품고 있는 게 조금 낯설긴 했지만 원할 때면 언제든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과 완벽히 분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신호가 찾아왔다. 그의 배에서 천둥치는 듯한 꼬르륵 소리가 울려 퍼졌고 지호와 허니둘 다 깜짝 놀랐다. 동기화 과정이 그의 생물학적 기능을 재부팅시킨 것이었다. 바로 그가 그림 속에 거주하기 시작한 순간 잃어버렸던 육체적인 욕구들이었다. 갑작스레 그는 진짜 허기와 짓누르는 피로 심지어는 머무는 공간을 다시 치우고 싶다는 일상적인 충동까지 느끼고 있었다. 이 상황을 귀찮게 여기는 대신 지호는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초월적인 본질을 조금 벗어던지고 다시 인간다운 기분을 느끼는 건 놀라울 정도로 이안이 되었다. 다시 현재 지호는 유성훈에게 배가 고파 죽겠다며 이제 슬슬 출발할 수 있냐고 가볍게 물었다. 유성훈은 멍한 상태에서 정신을 차리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앞장섰다. 순간 어떤 강렬한 깨달음이 그를 덮쳤다. 그는 지금까지 완전히 엉뚱한 위험을 걱정하느라 시간을 허비했던 것이다. 지호는 오직 주변의 필멸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기꺼이 자신의 신적인 존재감을 억눌렀다. 유성훈의 생각에 스스로의 순수한 존재감을 고의로 훼손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는 것과 진배 없는 일이었다. 유성훈은 깊은 우려를 숨기지 못한 채 정말 이대로 괜찮은 게 맞냐고 물었다. 지호는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은 완벽하게 괜찮다고 단언했다. 길드 복도를 지나가며 유성훈은 지호가 누군가 요구하기만 하면 얼마나 태연하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물들을 건네주었는지 떠올렸고 그 끝없는 관대함이 지호의 세계를 뒤흔드는 힘보다도 갑자기 훨씬 더 두렵게 느껴졌다. 불순한 의도를 가진 포식자들이 그가 가진 능력을 눈치챈다면 그들은 그의 선한 본성을 착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유성훈은 마침내 진짜 현실을 깨달았다.
가장 큰 위협은 결코 지오가 아니었다. 이렇게 한없이 다정한 사람을 이용해 먹기 위해 인간이 얼마나 악랄해질 수 있는지가 문제였다. 정문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두 사람은 고요히 경계를 넘어 탁 트인 밖으로 나섰다. 지오는 커다래진 눈으로 북적이는 대도시를 둘러보았다. 과거에 힐끗 보았던 바깥 세상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끝없이 뻗어나간 현대적인 마천루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었고 빽빽한 인파가 네온 사인이 빛나는 거리를 개미떼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밀려드는 낯선 이들의 물결을 지켜보며 지오는 현대사회가 자신이 기억하던 것에 비해 엄청나게 역동적이고 다채롭게 진화했다고 조용히 감탄했다. 31년 만에 처음으로 도심 한가운데로 발을 내디딘 지오는 주변의 모든 것에 완전히 넋을 잃었다. 어깨에 거대한 검을 맨 채 인도를 무심히 걸어가는 평범한 보행자들을 보자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불안감마저 눈 녹듯 사라졌다. 하지만 존재감을 억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지오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피할 수 없었다. 등 뒤에 진짜 날개를 접어둔 헌터와 거대한 푸른 대검을 짊어진 헌터를 비롯해 스쳐 지나가는 헌터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유성우는 즉각 알아챘다. 압도적인 오라를 숨겼다 해도 지오에게서는 A급 헌터의 자연스럽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뿜어져 나왔기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었다. 이염을 감지한 유성우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지오의 후드를 얼굴 쪽으로 푹 눌러 씌웠다. 지오는 얌전히 그 손길을 받아들이며 망토를 매무새 지었다. 당장의 목적지는 근처의 한 식당이었고 유성우는 그곳에 가기 위해 허공을 달리는 현수철도를 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지향적인 기차의 모습은 지오를 끊임없이 매료시켰다. 그는 인류 문명이 불과 30년 만에 이렇게나 거대한 도약을 이뤄냈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개찰구를 통과하기 전 유성우는 지오에게 자신의 개인 블랙카드를 쥐어주며 이 카드는 한도가 전혀 없으니 사고 싶은 건 뭐든 사도 된다고 무심하게 덧붙였다. 지오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는 무한한 소비력을 가진 이 플라스틱 조각을 생판남에게 덥석 건네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하지 못한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매끈한 카드를 내려다보았다. 큐레이터의 안내에 따라 그가 카드를 단말기에 갖다 대자 개찰구 전체에 경쾌한 승인음이 울려 퍼졌다. 기차에 올라탄 지오는 객차가 텅 비어 있다는 걸 눈치챘다. 그는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냐고 물었지만 유성우는 기차가 정상 운행 중이라고 안심시켰다. 그저 일반 시민이 감당하기엔 티켓값이 터무니없이 비쌀 뿐이었다. 그 말을 들은 지오는 세계가 멸망 직전까지 갔음에도 자본주의는 끄떡없이 살아남았다고 속으로 건조하게 결론 내렸다.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고 텅 빈 객차를 훑어보며 그는 부유층과 노동 계급 사이의 격차가 자신이 캔버스에 들어가기 전보다 끔찍할 정도로 벌어졌다는 걸 깨달았다. 유성우는 시계를 확인하며 지금이 오전 8시 38분밖에 안 됐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출근 도장을 찍었을 거라고 말했다. 지오는 경악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유성훈이 무심코 수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오전 7시까지 출근하길 요구한다고 덧붙였을 때 지오는 지난 31년 사이 어딘가에서 기본적인 인권이 시궁창에 처박혔음이 틀림없다고 내심 단정지었다. 갑자기 불멸의 존재로서 액자 속 그림에서 사는 것이 기업의 임금 노예가 되는 것보다 1000배는 낫게 느껴졌다. 화제를 돌리려던 유성우는 지오가 아까 맛있게 먹었던 붕어빵을 언급하며 그게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라고 설명하곤 나중에 파는 곳을 꼭 찾아보자고 약속했다. 그는 계란빵이나 타코야키 같은 추억의 간식들을 줄줄이 읊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지오에게 어묵이 뭔지는 아냐고 묻기까지 했다. 지오는 찰나의 어이없음을 느꼈다. 그의 친구들은 지오가 액자 속에 갇히기 전에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모양이었다. 그래도 그는 헛웃음을 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무엇보다도 그는 현대의 길거리 간식을 맛볼 생각에 진심으로 들떠 있었다. 불행히도 유성우는 나쁜 소식을 전해야만 했다. 수도의 미관을 정비한다는 명목하에 시 당국이 길거리 노점을 금지하면서 사실상 노점상들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엄격한 도시 규제가 그들을 먼 지방으로 내몰았고 그 결과 도심 한가운데서 전통적인 길거리 음식을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지오는 그 개념 자체가 기이하다고 생각했다. 그 사실은 자연스레 두 사람의 대화를 현대사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로 이끌었다. 유성우는 현재 국가를 지배하고 있는 가혹한 계급 제도를 마지못해 털어놓았다. 1계급은 수도에 거주하는 유력 인사들과 전과가 없는 B급 이상의 엘리트 헌터들로 구성되었다. 수도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들은 2계급의 신분을 가졌다. 멀리 떨어진 외곽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3계급으로 분류되었다. 공식적인 신분증이나 등록증이 없는 자들은 모조리 4계급으로 추락했다.
반면 범법자와 도망자들은 5계급으로 낙인 찍혀 모든 인권을 박탈당했고 포획시 즉결 처형의 대상이 되었다. 지호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이 차갑고 경직된 계급 구조가 가슴 아프면서도 도저히 정당화할 수 없다고 여겼다. 지호가 어쩌다 상황이 이토록 극단적으로 치달았냐고 묻자 유성우는 결국 오로지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던전은 경고 없이 어디서든 터질 수 있었고 대재앙 이후 지구에 적응한 흉포한 짐승들이 여전히 외곽을 배회하고 있었다. 그 위협에 맞서기 위해 거대한 방벽이 수도를 둘러쌌고 고위급 몬스터에게서 직접 채취한 부산물로 현대식 마철루를 보강했다. 최상위 헌터들이 수도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몬스터 사태가 발생해도 순식간에 진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곽 지방은 그런 호사를 누리지 못했고 방어선이 단 한 번만 뚫려도 마을 전체가 몰살당할 수 있었다. 유성훈이 이 식당을 일부러 고른 이유는 주방에서 몬스터 고기를 쓰는 것을 엄격하게 피했기 때문이었다. 지호는 큰 충격을 받은 채 눈을 깜빡였다. 요즘 사람들은 정말로 몬스터를 먹고 있었던 것이다. 인류의 식습관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변해버렸는지 깨달은 그는 인간의 일상이 얼마나 잔혹해졌는지에 대해 씁쓸한 슬픔을 느꼈다. 다행히도 불변의 진리 하나는 온전히 남아있었다. 정통 불고기는 그의 기억 속 그대로 여전히 입에 침이 고일 만큼 맛있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싱그러운 녹음이 늘어선 아름다운 운하를 따라 여유롭게 산책했다.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유성우는 끊임없이 발동되는 보온 마법 덕분에 운하의 수온이 따뜻하게 유지되어 사실상 산책로 전체가 거대한 야외 온실로 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대중에게 완벽히 무료로 개방되어 있다는 점이 최고였다. 물가를 따라 걷던 중 지호는 물 근처에서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조그맣고 복슬복슬한 하얀 새를 발견했다. 유성우는 그 새를 조심스레 손으로 들어올리며 사실 이 녀석은 세대를 거치며 인간을 향한 본연의 공격성을 완전히 상실한 몬스터 종이라고 설명했다. 지호는 이렇게 거부할 수 없이 귀여운 생명체가 한때 치명적인 위협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다. 어느새 작고 복슬복슬한 생명체 몇 마리가 더 날아와 그의 후드 위로 즐겁게 자리를 잡았다. 그 사랑스러운 광경을 지켜보던 유성우는 미소를 지으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운하에 발을 담가보자고 제안했다. 지호는 그렇게 규칙을 어겨도 되는 건지 망설이며 물었다. 산책로가 텅 비어 있었기에 유성우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다. 지호는 조심스럽게 돌턱에 앉아 맑고 투명한 물속으로 맨발을 담갔다. 기분 좋은 따뜻함이 즉시 그를 감싸며 긴장을 녹여주었다. 그는 물이 얼마나 맑은지 조용히 감탄했지만 이내 그의 감각은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부드럽고 옅은 달콤한 향기를 포착했다. 그 향기는 지오바니가 잃어버린 세계의 분위기를 그대로 비추며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즉시 자극했다. 예고도 없이 지오바니의 잔류 영혼이 지오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잔잔하던 운하의 수면이 스스로 격렬하게 일렁이기 시작했다. 지오의 후드 아래에서 은은한 에메랄드빛이 스며나왔다. 지오바니의 잠들었던 의식이 육체의 통제권을 완전히 쥐작인 금발 머리카락이 천천히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물의 따스함에 완전히 빠져든 금발의 남자는 조용하고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발장구를 쳤다.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갑작스럽고도 믿을 수 없는 변화를 지켜보던 유성우는 유령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뒷걸음질을 치며 걷잡을 수 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요한 허공을 향해 소리쳐 불렀다. 그는 여전히 지호가 맞는지 물었다.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로 말하는 후드를 쓴 금발의 남자는 자신이 지호가 맞다고 대답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똑같았지만 유성우는 즉각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눈앞에 서 있는 인물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숨막히고 신에 가까운 존재감에 그의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날 늦은 오후 두 사람은 보안이 철저한 최고급 호텔에 도착했다. 유성우는 지호에게 전자 카드키를 건네며 자신의 스위트룸이 바로 옆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저녁 식사를 위해 오후 6시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각자의 방으로 헤어졌다. 지호는 조용히 자신의 스위트룸으로 들어갔다. 문이 철컥 닫히는 바로 그 순간 유성우는 텅 빈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온몸을 격렬하게 떨었다. 그는 운하에서 있었던 일을 계속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금발의 존재는 길드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남자와는 확실히 다른 인격이었다. 그 당시 지호는 자신의 풀네임을 사용해 소개했지만 갑작스러운 변화 이후 금발의 남자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그냥 지호라고만 소개했다. 그 사소한 차이는 유성훈에게 완전히 다른 의식이 주도권을 잡았다는 확신을 주었다.
큐레이터인 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자신이 너무 빨리 경계를 늦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오가 의식적으로 힘을 억눌렀을 때조차도 그는 여전히 인간의 영역을 아득히 초월한 무언가였다. 유성훈에게 지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인간의 가죽을 뒤집어 쓴 멈출 수 없는 대자연의 힘처럼 느껴졌다. 옆방에서 유성훈이 실존적인 공황 발작을 겪고 있는 동안 지오는 이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45층의 전면 유리창 앞에 선 그는 발 아래로 펼쳐진 탁 트인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조용히 감상했다. 허니가 그의 곁에서 부드럽게 지저귀었다. 그 작은 생명체를 두 손으로 감싸 안으며 지오는 여행 내내 가방 속에 숨어 있어야 했던 허니에게 밖에서 먹이를 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다정하게 사과했다. 푹신한 호텔 침대에 누워 지오는 캔버스 안의 아늑한 숲속 오두막으로 돌아가면 시럽을 듬뿍 뿌린 달콤한 디저트를 만들어 함께 먹자고 약속했다. 한편 유성훈은 필사적으로 이성을 되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는 지오가 단 한 번도 악의를 보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어쩌면 그 존재는 정말로 평화롭고 다정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럼에도 큐레이터는 남은 관광 일정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기를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당연하게도 운명은 나중에 다른 계획을 준비해 두고 있었다. 그들이 유람선을 타고 다른 운하를 따라 내려갈 때 마법으로 데워진 물의 독특한 향기가 다시 한번 지오바니의 잔류 영혼을 뒤흔들었고 지오가 갑자기 배의 가장자리로 위험하게 몸을 기울이는 것을 보게 만들었다. 유성훈은 당황하여 앞으로 몸을 날렸고 그가 중심을 잃고 배가 지나간 물살 속으로 떨어지기 전에 그를 낚아챘다. 유람선의 선장도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소란을 피웠다는 사실을 깨달은 지오는 이렇게 생긴 운하는 처음 봐서 무심코 흥분했다고 설명하며 민망한 듯 정중하게 사과했다. 유성훈은 길고 떨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달리는 배 밖으로 몸을 기울이는 건 위험천만한 짓이라고 지오에게 경고했다. 지오는 자신의 안전을 챙겨준 것에 대해 조용히 감사를 표했다. 여전히 긴장을 풀지 못한 유성훈은 지오바니의 인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려는 징후가 있는지 찾기 위해 지오를 주에 깊게 살폈다. 이러한 변화를 촉발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그는 지오가 유독 바다를 좋아하는지 물었다. 그는 대재앙 이후 수중 몬스터들로 인해 전 세계 해수면이 급상승했고 이로 인해 주요 도시들이 이런 거대한 운하망을 건설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지 바닷물의 냄새가 지오에게 어떤 깊은 감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지오는 솔직한 대답을 내놓았다. 바다를 특별히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는 한 박자 쉬더니 표정을 부드럽게 풀며 덧붙였다. 하지만 사실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 모순된 대답은 유성훈을 완전히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지오는 이어진 질문으로 그의 허를 찔렀다. 이 세계에도 인어가 있나요? 그 질문에 놀란 유성훈은 고레벨 수중 몬스터들 중에 인어와 닮은 개체들이 종종 나타난다고 대답했다. 그는 대재앙 이후 고대 신화와 전설, 그리고 옛 세계의 종교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물리적인 힘을 갖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제 인간의 집단적인 믿음과 신앙은 문자 그대로 진짜 초자연적인 존재를 현실에 나타나게 할 수 있었다. 지오는 지오바니가 자신의 몰락한 세계와 세상을 물에 잠기게 한 비극에 대해 들려주었던 모든 것을 떠올리며 그 정보를 조용히 소화했고 자신이 맡은 2개의 시스템 퀘스트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가 생각의 늪에 더 깊이 빠지기도 전에 유람선은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 레스토랑은 클리어된 고정형 던전의 속을 파낸 잔해 안에 바로 자리 잡고 있었으며 믿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영롱한 조개 껍데기 모양을 하고 있었다. 흥미를 느낀 지오는 고정형 던전이 정확히 무엇인지 물었다. 유성훈은 던전의 분류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던전은 명확한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고정형 던전은 하나의 영구적인 장소에 묶여있는 반면 이동형 던전은 여기저기 떠돌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극도로 까다로운 숨겨진 조건을 만족할 때만 발동되는 가상 던전, 규칙이 해제된 후에도 영구적인 거주지로 남는 마을 던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연결되는 관문 역할을 하는 입구 던전이 있습니다. 지오는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민간인이 단순히 어떤 자의적인 조건을 우연히 충족했다는 이유만으로 치명적인 던전에 끌려들어 간다는 것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다. 유성훈도 이에 동의하며 바로 그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가상 던전이 인류 최악의 악몽 중 하나로 꼽힌다고 언급했다. 그는 테이블을 둘러싼 우뚝 솟은 조개 껍데기 구조물을 가리키며 이 장소도 원래는 요리형 던전이었다고 말했다. 평범한 비각성자 주방 보조가 던전 보스의 식욕을 만족시키는 요리를 만들어내면서 공략에 성공한 곳이었다.
지호는 그 이야기가 꽤 훈훈하다고 생각하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유성우는 그 요리사가 사건 이후 헌터로 각성했고 92세인 지금까지도 주방을 책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호는 엄청난 충격에 눈을 깜빡였다. 유성우는 시급 이상 헌터들은 노화 속도가 극적으로 느려지기 때문에 92세인 요리사가 겨우 50대 초반처럼 보인다고 부연 설명했다. 지호는 미래가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지에 대해 조용히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유성훈이 마을 던전과 입구 던전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며 지호에게 음식이 입에 맞는지 묻자 지호는 지오바니의 다정한 성품이 묻어나는 평온하고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이 식사가 예전 제자들과 함께 나누던 요리의 좋은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며 음식 맛을 칭찬했다. 지호가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자 유성훈의 얼굴에도 진실한 미소가 번졌지만 이후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낮게 속삭이는 소리와 시선들은 그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는 사실을 재빨리 일깨워 주었다. 그는 더 많은 시선을 끌기 전에 조용히 계산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들의 다음 여행 코스는 경복궁이었다. 지호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고등학교 역사교사였던 전생의 기억에서 밀려오는 향수에 휩싸였다. 그는 학교 현장 학습으로 열의에 찬 학생들을 이끌고 궁궐을 거닐었던 것을 애틋하게 떠올리며 그 아이들이 지난 31년의 혼란 속에서 어떻게 지냈을지 속으로 궁금해했다. 지호는 하루를 마무리하기에 궁궐 방문만큼 완벽한 것은 없다며 엄숙하게 동의했다. 지호와 유성우는 마법처럼 따스하게 빛나는 공중 랜턴들이 고풍스러운 궁궐을 밝히고 있는 장엄한 경복궁에 도착했다. 그들이 메인 안뜰을 거닐 때 유성우는 행사 스태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몰려드는 인파 속에서 이 범상치 않은 동행인을 조심스럽게 안내했다. 지호의 전통 의상을 알아본 그는 옷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지 칭찬했다. 그 칭찬에 지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역사교사였던 전생에 수없이 이 궁궐을 방문하여 현장학습을 이끌고 활기찬 학생들을 단체 사진을 위해 끊임없이 몰고 다녔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다. 그 시절 그는 언제나 뒤에서 묵묵히 이끄는 안내자였다. 자신이 직접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이 역사적인 장소를 걷게 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주위를 둘러보며 지호는 마법이 고대 건축물과 얼마나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는지에 대해 진심으로 놀라워했다. 그의 시선은 곧 어두운 밤하늘을 평화롭게 떠다니는 빛나는 정령들에게 사로잡혔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저것들이 무엇인지 물었다. 유성우는 지호가 그것들을 처음 본다는 사실에 놀란 기색을 보였다. 지호는 그것들이 기원의 아이들이며 인간에게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희귀한 존재라고 다정하게 설명했다. 흥미를 느낀 유성우는 그에게 길거리 간식을 건네주며 주에 깊게 귀를 기울였다. 지호는 기원이란 존재하는 모든 영역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우주적인 힘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곳에서 태어난 정령들은 인간이 발명한 개념을 모방하며 완벽하게 위장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일반 사람들도 그것들을 볼 수 있는지 유성훈이 묻자 지호는 극소수만이 그런 시야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유성훈은 대재앙 이전에는 거의 아무도 그것들을 볼 수 없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인류가 각성하기 시작한 후에야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호가 그저 비범한 재능을 지닌 고랭크 각성자라고만 생각했던 유성우는 그가 인간 사회에 놀라울 정도로 잘 스며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지호는 자신의 힘이 사실 그림에서 나온 것이라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토록 말도 안 되게 솔직한 대답에 유성우는 대화를 이어가기도 전에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사례가 들릴 뻔했습니다. 근처에서 큰 소리로 격렬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재빨리 달려와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을 제압했습니다. 유성우는 보안팀이 알아서 처리할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지호의 눈앞에 갑자기 시스템 창이 떠오르며 사건에 연루된 남자 중 한 명을 평가하라는 긴급 퀘스트가 주어졌습니다. 그 남자는 단순한 말다툼의 무고한 피해자처럼 보였지만 지호는 평가 스킬을 발동했습니다. 돌아온 결과에 지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스템은 그 사람을 극도로 위험한 존재로 표시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치명적인 인물이 공공장소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지 의문이 든 지호의 등 위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유성우는 그저 보안팀이 상황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고 지호는 입을 다문 채 조용히 그를 따라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1초 뒤 허니가 갑자기 지호의 망토 아래에서 복슬복슬한 머리를 쑥 내밀며 밤 공기를 향해 즐겁게 지저귀었습니다. 깜짝 놀란 지호는 서둘러 작은 새를 다시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유성은 이 모든 소란스러운 과정을 완전히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이 사랑스럽고 조그마한 생물체가 아까 지호가 경고했던 그 끔찍한 색의 멸망급 몬스터냐고 농담 삼아 물었습니다. 지호는 이 작은 새의 이름이 허니라고 알리며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한 유성우는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큐레이터의 지친 표정을 알아챈 지호는 오늘 하루 자신이 너무 많은 민폐를 끼쳤다고 단단히 착각했습니다. 죄책감을 느낀 그는 외출을 일찍 마무리하고 호텔로 돌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유성은 흔쾌히 동의하며 돌아가는 길에 엄청 매운 야식을 사가겠다고 약속했고 그 말에 지호의 기분은 단숨에 밝아졌습니다. 한편 근처의 어둑어둑한 골목길에서는 궁궐에서 쫓겨났던 골칫거리 중 한 명이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성훈이 컬렉터스 길드의 그 유명한 수석 큐레이터임을 알아보고 아까 느꼈던 지호의 숨막히는 오라를 떠올린 남자는 지호가 고랭크 각성 헌터임이 틀림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호의 존재 때문에 태양견해에서 수년간 진행해온 자신의 잠입작전이 들통날까 봐 두려워진 범죄자는 단 하나의 영구적인 해결책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를 즉시 제거하는 것이었죠. 바로 그때 허니가 홀로 날아와 골목길에 있는 금속 배수관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지호를 그저 흔해 빠진 비스트 테이머로 착각한 요원은 타깃의 부주의함을 조롱하며 작은 새를 잡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이 앞으로 뻗어나간 바로 그 순간 허니는 재앙과도 같은 백열의 열에너지를 뿜어냈습니다. 눈부신 소각의 불꽃이 요원이 지니고 있던 신비한 보호보석을 순식간에 박살냈고 잿더미조차 남기지 않은 채 그 남자를 완전히 증발시켜버렸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으로 돌아온 지호는 허니와 연결된 영적 유대가 격렬하게 요동치는 것을 갑자기 느꼈습니다. 그의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중한 동료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즉시 직감했습니다. 허니가 사라졌습니다. 숨막히는 슬픔의 파도가 밀려오자 지호는 가슴을 부여잡고 셔츠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해준 유일하고 충직한 동료를 잃었다고 생각한 그는 밤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차가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면은 과거로 돌아가 기괴하고도 불안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한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그는 평범한 인간은 결코 인지할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친구들에게 온몸에서 짙은 검은 그림자를 쏟아내며 근처에 우뚝 솟아있는 거대하고 끔찍한 존재가 보이느냐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생물들이 인간의 형태를 취하고 있을 때조차 그들의 본질은 동물이나 식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년이 흐르고 갑작스러운 화재로 온 가족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닥쳤습니다. 그에게 그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저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나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파멸이 뒤따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누군가의 뒤에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어렴풋이 솟아있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에게서 직접적인 악이나 살의를 감지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인류에게는 자연재해와 같은 위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존재들의 분노만 사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초자연적인 세계를 전혀 못 보는 척 필사적으로 연기하며 평범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노점을 운영하던 운명의 그날 작은 황금비 새 한 마리가 갑자기 그의 바로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온몸은 공포로 얼어붙었고 가족의 비극적인 최후에 대한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차례가 왔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체념했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 망토를 두른 남자가 그의 노점 앞으로 다가와 음식 가격을 물었습니다. 노점 상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겁에 질렸습니다. 그 존재가 실제로 입을 열어 인간을 흉내내려 하고 있었고 그는 극도의 공포를 억누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상인은 간신히 가격을 대답했습니다. 지호는 현금이 없었기에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인은 그 자리에서 살해당할까 두려워 감히 거절하지 못하고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호가 음식 한 봉지를 달라고 하자 그의 품에 있던 작은 새가 즉각 왜 한 봉지만 사냐며 항의하듯 짹짹거렸습니다. 지호가 건넨 최고급 결제 카드를 보며 상인은 훔친 것은 아닌지 걱정했지만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어쨌든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결제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상인은 왜 이런 끔찍한 존재나 비스트 테이머가 합법적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황금비 새는 엉뚱하고 귀여워 보였지만 그의 뼛속 깊은 곳까지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상인은 감히 아무것도 묻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음식을 건넸습니다. 지호는 감사를 표했지만 자리를 뜨기 전 자신의 반려동물이 노점 상인을 겁먹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상의 의미로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상인은 필사적으로 거절하며 돌려주려 했지만 지호는 이미 저 멀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점에 홀로 남은 상인은 그 끔찍한 조우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안도의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구역질이 날 뻔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말해봤자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등 뒤에서 격렬한 소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본 그는 그 작은 황금빛 새가 거대한 괴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괴물은 상인의 머리통 전체를 아가리 속에 물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아까의 모든 거래가 그저 자신이 죽기 전 벌인 잔혹한 장난에 불과했다고 생각하며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끔찍한 일격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괴물은 다시 조그마한 황금빛 새로 줄어들었고 그 끔찍했던 순간을 그저 가벼운 장난으로 치부했습니다. 겁에 질린 상인을 놀린 뒤 새는 요란하게 지저귀며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상인은 자신이 어떻게든 두 번째로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완전한 충격 속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전히 그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인은 일부러 완전히 다른 곳으로 노점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절망스럽게도 그날의 첫 손님은 바로 예전 자리에서 그를 찾아 헤매던 유성훈이었습니다. 상인은 세상이 어쩜 이리 좁은지 한탄하며 자신의 지독한 불운에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상황을 넘기려던 상인은 시의 단속을 피하려면 장소를 계속 바꿔야 한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고랭크 헌터 옆에 서 있는 지호를 본 상인은 지호가 비스트 테이머인지 물었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른 아침에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정중하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유성훈은 즉각 당황하며 지호에게 왜 그렇게 일찍 나갔었는지 물었습니다. 지호는 허니가 잠시 사라져서 그 작은 새를 찾기 위해 밖으로 나갔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답답함을 느낀 노점 상인은 전날 지호가 떠난 후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으며 그 작은 새가 어떻게 거대한 괴물로 변해 자신의 머리를 입안에 집어넣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지호는 허니가 그런 짓을 저질렀을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진심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성훈 역시 패닉에 빠져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호는 상인에게 혹시 다친 곳은 없는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상인은 헛웃음을 지으며 자신은 다치지 않았고 그 생물이 그저 장난을 친 것 같다고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바로 다음 순간 지호의 모습이 변하더니 지호반니의 인격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어조로 그는 자신이 훈련받은 의사라 상처를 치료할 줄 안다며 상인의 머리를 한번 살펴봐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유성훈은 숙주의 기억과 함께 지호가 전생의 현역 의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호는 부드럽고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진찰하게 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상인이 모자를 벗자 새의 이빨이 닿았던 자리에 희미한 자국이 드러났지만 피부는 전혀 찢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확히 그 시각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는 어둠에 잠긴 골목길 입구에 의문의 여성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추적하던 에너지의 흔적이 왜 갑자기 끊겼는지 의아해하며 짜증스럽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지오반니가 이전에 언급했던 인어 제자 아리아였습니다. 그림자 속을 응시하며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신중하게 고른 숙주가 결국 실패로 끝난 것인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